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 손바닥으로 온기가 번져요. 요즘 들어 이 느낌이 참 좋아졌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딱 그 온도. 살짝 김이 올라오면서 은은하게 퍼지는 보리차 냄새.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찻잔을 끌어안고 앉아 있곤 해요. 오늘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녁 6시쯤 됐을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거실 바닥 위로 기다랗게 눕더니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까지 닿더라고요. 그 빛이 사진 속 얼굴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진동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액정을 보니 민준이라고 떠있지 뭐예요. 우리 아들. 올해로 42이 된 어느새 관자놀이에 흰 머리카락이 소복소복 돋아난 그 아들이요. 얼른 받았죠.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별일 없으시죠? 저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피곤하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낮고 건조하고 말끝이 약간 흐릿하게 뭉개지는 그 목소리. 아, 이 녀석 오늘 힘들었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 잘 됐다. 오늘 저녁은 먹었어?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감기는 안 걸렸고? 네네. 잘 먹었어요. 엄마, 저 이만 끊을게요. 바빠서요. 그리고는 뚝. 1분도 채 안 됐어요.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바람소리가 들렸다가 이내 아무것도 없는 정적만 남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그냥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어요. 끊긴 화면을 보면서요. 서운했냐고요? 글쎄요. 서운하다는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그 짧음이 허전했던 건지 제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한켠이 묵직해지긴 했는데 그게 뭔지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찻잔을 다시 들었어요. 조금 식어 있었어요. 처음보다 온기가 줄어든 그 온도가 왠지 그 통화랑 닮아 있는 것 같아서 혼자 쓴웃음을 지었죠. 그리고 무심코 다시 그 가족 사진을 봤어요. 가만 이상하다 싶었어요. 액자 속에는 분명히 지금의 민준이 서 있어야 했어요. 턱수염이 살짝 났고 어깨가 딱 벌어졌고 제 키를 훌쩍 넘어버린 그 아이. 근데 그날따라 그 사진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덩치 큰 아저씨가 아니라 까만 눈이 동그랗고 보리 쪽 찌그러진 7살짜리 꼬마가 서 있는 것처럼요. 제가 눈을 비볐어요. 아니, 분명히 어른 민준이 거기 서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이상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선명하게 그 아이가 보였어요. 제 손을 꼭 쥐고 시장 골목을 걷던 다리가 짧아서 2걸음에 한 번씩 총총총 뛰어야 했던 그 꼬마가요. 참 이상하죠? 자식은 40이 넘고 50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가끔 그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여요. 마치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뒤로 감기한 것처럼 지금의 얼굴 위로 그 시절 얼굴이 반짝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찻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안쪽이 붉게 물드는 게 느껴졌어요.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붉은 빛 안에서 저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어요. 민준이가 7살이던 그 가을이요. 운동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얼마나 높고 파랬는지 몰라요. 그 시절 운동의 하늘은 왜 그렇게 유독 파랬는지 지금도 그 색깔이 눈에 선해요. 상쾌하고 시원한 냄새, 풀냄새랑 흙냄새가 섞인 그 운동장 냄새도요. 민준이는 달리기를 해야 했어요.
반에서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조금 느린 쪽이었죠. 출발선에 서서 저를 찾는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요. 관중석을 이리저리 훑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방긋 웃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엄마 봤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웃음 하나가 제 가슴 안에 얼마나 환하게 박혔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결과는요? 꼴찌는 아니었는데 중간보다 조금 뒤였어요. 근데 민준이는 달리고 나서도 실망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씩씩거리며 저한테 달려와서는 땀 냄새 폴폴 풍기며 제 허리에 달라붙더라고요. 엄마, 나 봤어? 봤지, 봤어. 우리 민준이 열심히 달렸네. 나 빠르지 않았어? 응, 많이 빨랐어.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제 눈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눈을 떴을 때 거실은 이미 어스름하게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 오래된 기억이 어찌나 생생하게 되살아났는지 잠깐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심장이 뭉클하게 조여들면서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웃음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아이는 아직도 거기 있구나. 지금 퇴근길에 지쳐서 뚝 전화를 끄는 마흔. 둘짜리 아들 안에 출발선에서 엄마 찾아 방긋 웃던 7살짜리 꼬마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그 묵직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찻잔에 다시 보리차를 따랐어요. 김이 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준아, 피곤하구나. 그래, 오늘 수고했다. 아무도 못 들었겠지만요. 괜찮아요. 그 마음이 전해지든 안 전해지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다 커버린 자녀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잠깐만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일 어리고 예뻤던 그 순간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 안에 아직도 그 아이가 살아있을 거예요. 웃고 울고 엄마 아빠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그 꼬마가요. 그 아이를 떠올리는 것,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창문 틈으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눈꺼풀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는 그 빛. 가을 햇살은 여름처럼 따갑지 않고 딱 볼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한동안 눈을 뜨지 않고 그냥 그 온기를 느꼈어요. 어젯밤 민준이 생각이 먼저 났어요. 뚝 끊겼던 전화, 그리고 가족 사진 속에서 잠깐 스쳐갔던 7살 꼬마의 얼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게 마음 한구석에 살며시 깔려 있었나 봐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면서도 머릿속이 뭔가 꽉 찬 것처럼 무거웠어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찬물을 끼얹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물었어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무거운 거지? 서운한 건지, 걱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인 게 쓸쓸한 건지 딱 한 가지로 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감정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건데 막상 이름을 붙이려 하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선반 위에 놓인 돋보기 안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눈이 좀 침침해져서 작은 글씨 읽을 때 쓰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다가 문득 멈췄어요. 이걸 쓰면 작은 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크게 느껴지는 게 작아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안경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른 아침부터 엉뚱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엉뚱한 생각이 그날 저한테 꽤 쓸모가 있었어요. 서운함을 크게 키워서 보던 안경을 벗고 다른 안경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마침 그날 오후에 딸 혜진이가 아이들 데리고 놀러 왔어요. 혜진이는 민준이보다 3살 아래예요. 올해 39인데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에요. 큰애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애는 5살인데 이 녀석이 어찌나 사고뭉치인지 오는 날마다 집이 전쟁터가 돼요. 아이들이 먼저 우르르 들이닥치더니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로 내달렸어요. 냄새를 맡은 거예요. 제가 미리 갈비찜을 해뒀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방식 그대로 무랑 당근을 넉넉히 넣고 참기름을 마지막에 한 방울 둘러서 윤기나게요. 부엌에서 풍기는 그 냄새가 현관까지 흘러나갔나 봐요. 할머니, 갈비찜이다. 와, 나 3개 먹을 거야. 작은 손주가 아예 부엌으로 들어오려다가 제가 막았어요. 부엌은 위험하다고 했더니 입을 삐죽거리며 나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혜진이는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폴짝 앉더니 한숨을 휴하고 내쉬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 그냥요. 애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아침부터 싸우고 작은 애는 어린이집에서 또 울었다고 선생님한테 연락 오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면서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순간 속으로 뭔가 스치는 게 있었겠죠. 멀리서 엄마가 갈비찜까지 해놨는데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이냐? 근데 그날은요,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제가 품고 있던 그 생각이 작동했어요. 안경 바꿔쓰기요. 저는 조용히 혜진이를 다시 봤어요. 이 사람은 내가 낳은 딸이 아니라 오늘 하루 몹시 지친 39살 여자. 아침부터 아이들 챙기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속이 상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도 엄마 집에 오고 싶어서 애들 손잡고 여기까지 온 사람. 그렇게 보니까 핸드폰을 보는 그 모습이 무례함이 아니라 지침으로 읽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떠서 가져다 줬어요. 일단 이거 마셔. 갈비 국물이야. 속이 좀 풀릴 거야. 혜진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국물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어깨가 살짝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그 작은 변화가 저는 참 좋았어요. 밥상에 앉았을 때였어요. 갈비찜을 올리니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다들 젓가락부터 집어드는데 혜진이가 갑자기 콧구멍이 살짝 벌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를 세게 들이마시는 그 순간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웃음을 간신히 삼키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 저거다. 혜진이가 4~5살 때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면 꼭 저랬거든요. 콧구멍이 살짝 벌어지면서 눈이 반짝해지는 거요. 말로 표현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순간.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애가 좋아하는구나 하고 알아챘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예요. 40이 다 된 지금도 똑같이.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혜진아, 너 지금 콧구멍 벌어졌다. 네. 4~5살 때도 맛있는 거 나오면 딱 저랬어. 콧구멍이 요렇게. 혜진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러자 손주 큰애가 옆에서 낄낄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콧구멍, 엄마 콧구멍. 야, 임마.
혜진이가 큰애 등짝을 가볍게 툭 치는데 그 와중에 본인도 웃음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거요. 아까 들어올 때 그 지쳐있던 얼굴이 밥 한 술도 뜨기 전에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싶었어요. 안경 하나 바꿔 쓴 것뿐인데 풍경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요. 혜진이가 가고 난 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식에게 습관처럼 오래된 잣대를 들이밀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넌 이래?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나 때는 이랬는데. 그 잣대는 어디서 왔냐 하면 결국 사랑에서 온 거잖아요.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잣대가 되고 잣대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이름표를 살짝 떼고 봤을 때 거기 있는 건 각자의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이에요. 지치고 실수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면 서운함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요. 안쓰러움으로, 대견함으로, 그리고 가끔은 웃음으로요. 물이 손등 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끼면서 저는 그릇을 헹구고 또 헹궜어요. 창밖으로 가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바람이 창틀을 가볍게 흔드는 소리,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구가 아주 느리게 숨쉬는 것 같은 그 소리들이 그날따라 참 포근하게 들렸어요. 저는 헹군 그릇을 건조대에 올리면서 중얼거렸어요. 혜진아, 오늘도 수고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없는 빈 부엌에서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말이 저한테도 위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자녀를 보면서 답답하거나 서운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안경을 잠깐만 벗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안경을 하나 써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는 안경이요. 그 안경으로 보이는 풍경이 지금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 다름이 우리가 다음 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아침 일찍 눈이 떠졌는데 창밖이 아직 컴컴했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나이가 들면 왜 그런지 몰라요. 자고 싶어도 몸이 먼저 깨버려요. 마치 몸 안에 작은 시계가 들어있어서 아직 어두운데도 태엽이 감기는 것처럼요. 부엌에 나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느낌. 아무 소리도 없는 집안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나직하게 들렸어요. 그 고요함이 어떨 때는 외롭고 어떨 때는 참 평화로운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술렁였어요. 민준이 때문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흘려들었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뚝 끊기기 직전에 민준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나 요즘 회사가 좀 어수선해서요. 그게 다였어요. 더 말하려다가 스스로 끄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바빠서 그냥 넘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이 며칠째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회사가 어수선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구조조정인가? 아니면 팀이 바뀐 건가? 혹시 윗사람이랑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월급이 밀리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벽 부엌을 채웠어요. 저는 보리차를 따뜻하게 데워서 소파에 앉았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서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지금 나 뭘 하고 있는 거지?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42짜리 다 큰 아들 걱정을 새벽 4시에 혼자 앉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우습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자식 걱정은 자식이 몇 살이 돼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10살일 때 하는 걱정이랑 40살일 때 하는 걱정의 내용은 다른데 그 무게는 비슷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이 들수록 걱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사람 사이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걸 알아버린 눈으로 자식을 보면 더 무섭거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민준이는 알까? 모를 거예요. 아마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 깊이를 잘 몰라요. 저도 친정어머니 살아계실 때 몰랐거든요. 철없이 엄마는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하고 핀잔까지 줬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먼저예요. 어머니. 그 이름을 새벽에 혼자 속으로 불러봤어요. 목소리로는 못 내겠더라고요. 새벽집 안에서 혼자 어머니를 부르면 왠지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날 오전에 오랜 친구 순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는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예요. 수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 친구가 요즘 좀 힘들어요. 아들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꽤 큰 돈을 날렸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순자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나는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한동안 말없이 들었어요. 순자의 말이 끝나고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순자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야, 내 아들이 사업 결정을 할 때 나한테 물어봤어? 아니, 당연히 아니지. 그럼 내 남편한테는? 거의 안 물어봤지. 그러면 내가 말렸어도 했을 거야.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왜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순자가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게, 아주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다가 웃는 그런 소리요. 코 막힌 목소리로 웃는 거라 예쁘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게 참 반가웠어요. 야, 박순자. 그 아들 몇 살이야? 44. 44짜리가 결정한 일을 왜 내가 책임져? 그 나이면 자기 삶은 자기가 사는 거야.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엄마라서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하면서 저도 저한테 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순자한테 한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제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 바람은 여름 바람이랑 달리 소리가 있어요. 잎이 많이 달린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면서 사각사각 스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물결처럼 이어지다가 잦아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내 몸이 아파도 자식 학원비 때문에 병원도 미뤘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배웠고 그게 옳은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사랑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다 컸는데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주려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손을 뻗어잡으려 하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로 데려다 놓으려 하는 거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해요. 내 자식이 힘들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자식을 편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경계가 얼마나 가느다랗고 흐릿한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나는 민준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민준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내가 힘든 거라고요.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게 생각보다 꽤 큰 전환이었어요.
오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뒷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작은 산책로예요.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저처럼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도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요. 양쪽으로 키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맘때쯤엔 단풍이 들기 시작해요. 빨간 것, 노란 것, 아직 초록인 것들이 섞여서 층층이 물드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걸으면서 낙엽이 밟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느끼는 소리랄까요? 낙엽에 바스러지는 감촉이 신발 밑창을 통해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요. 저는 걸으면서 민준이한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기로 했어요.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하는 것도요. 올라오면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하는 것도요. 회사 일이 어떻게 됐는지 넌지시 떠봐야지 하는 것도요.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걸었어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언덕 중간쯤 벤치에 앉았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동네가 한눈에 보여요. 작은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 사이로 사람들이 개미처럼 오가고 저 멀리 큰 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흐르는 게 보여요. 저 어딘가에 민준이도 있겠죠. 회사에서 뭔가를 하고 있겠죠. 어수선하다고 했던 그 회사에서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겠죠.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기도를 했어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 그걸 기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민준아,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근데 내가 알아서 잘 헤쳐나갈 거라는 거, 엄마는 알아.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왜냐면 내가 그렇게 키웠거든. 눈물이 살짝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닿지 않았어요. 가을바람이 얼굴 위를 쓸고 지나갔어요.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에 눈물이 금세 말라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젊었을 때는 일기 같은 거 안 썼는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뭘 느꼈는지, 어떤 생각이 스쳤는지 그런 걸 짧게 적어요. 그날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건 눈 감아주는 거다.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그게 오늘 내가 배운 거다.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빛이 창문에 반사돼서 방 안이 살짝 노랗게 물들었어요. 그 빛이 참 따뜻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눈을 감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보이는데도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자식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걷도록 옆에서 손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그저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는 것. 넘어지면 달려가고 싶은데 그것도 참고 일어나는 걸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의 가장 어른스러운 형태가 아닐까요? 등불은 앞에서 길을 밝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빛을 내서 스스로 걷는 사람이 발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등불이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조용히 오래. 여러분, 오늘 자녀의 선택이 못마땅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이 돼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딱 한 번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속으로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믿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한 말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으니까요. 겨울이 오기 직전에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었더니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잿빛 구름이 지붕 위에 납작하게 엎드린 것처럼요. 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시려서 저도 모르게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겨울이 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젊었을 때는 겨울이 오면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었는데 요즘은 겨울이 와도 그냥 담담해요. 봄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한다는 걸 이제는 몸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나무들이 다 그렇잖아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가만히 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뿌리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요. 저는 그날 아침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했어요. 장롱 맨 윗칸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어요. 이사 다닐 때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들고 다닌 상자예요.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앨범에 끼우지 못한 것들, 봉투째로 보관해둔 것들, 즉석 카메라로 찍어서 테두리가 하얀 것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툭툭 털어내고 방바닥에 앉았어요.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니까 무릎이 뻐근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앉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앉고 나서 일어날 때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냄새가 났어요. 뭐라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냄새인데 묵은 종이 냄새 같기도 하고 시간 냄새 같기도 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진을 보기도 전에요. 첫 번째로 꺼낸 사진은 민준이 돌 사진이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는 아이.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 댔을 때니까 아장아장 흔들거리며 상 앞에 앉혀놓으면 자꾸 옆으로 쓰러지려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 번 다시 세웠어요. 사진사 아저씨가 계속 기다려준 것도 기억하고 옆에서 딸랑이를 흔들어 시선을 잡으려 했던 것도 기억해요. 사진 속 민준이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있어요. 옆 어딘가를 보고 있어요. 아마 제가 흔들던 딸랑이 말고 다른 걸 보고 있었나 봐요. 그 눈빛이 얼마나 맑은지. 세상에 나온 지 겨우 1년 된 눈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한동안 내려다봤어요. 42살짜리 아들이 1년 된 아기로 보이는 순간이 또 온 거예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민준이 유치원 시절 사진.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흙장난을 하다가 찍힌 건데 얼굴에 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웃고 있어요. 그 환한 웃음. 혜진이 어릴 때 사진도 나왔어요. 민준이 등에 엎여서 자고 있는 사진이에요. 혜진이는 작고 까무잡잡했는데 민준이가 힘들어하면서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때 민준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마 7살이었을 거예요. 7살짜리가 4살짜리 동생을 등에 업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사진을 넘기는 손가락이 조금 떨렸어요. 감정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그리움 같기도 하고 감사함 같기도 하고 뭔가 가득 차서 넘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어요. 올라오는 대로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서 사진 위에 작은 원을 그렸어요. 얼른 손등으로 닦았어요. 웃음 오래된 사진이 상할까 봐요. 그날 오후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먼저 온 거예요. 보통은 제가 먼저 하는 편인데. 엄마 나야. 응, 민준아. 웬일이야 낮에? 그냥요. 잠깐 시간이 생겨서요. 밥은 드셨어요?
목소리가 며칠 전보다 좀 부드러웠어요. 한결 가라앉아 있었달까요? 응,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가슴이 쿵했어요. 민준이가 먼저 내려오겠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보통은 제가 이번에 한번 와라 하면 다음에요. 바빠서요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 당연하지. 와야지. 혜진이도 부를까? 아, 그냥 저만 가면 안 될까요? 혜진이는 다음에요. 엄마랑 그냥 둘이 밥이나 먹고 싶어서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목구멍 어딘가가 뻐근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러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네. 그러면 이따 또 전화할게요. 이번엔 뚝 끊기지 않았어요. 이따 또 라는 말을 남기고 끊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짧은 말 하나에 이렇게 온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눈이 시큰했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그 따뜻함을 몸 안으로 스며들게 두었어요. 주말이 됐어요. 민준이가 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어요.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결국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별거 없잖아요. 된장찌개가. 두부 넣고 애호박 넣고 대파 넣고 멸치 육수에 된장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였어요. 다른 거 다 싫어도 된장찌개만 있으면 밥 3공기는 먹었어요. 된장 뚜껑을 열었어요. 구수하고 짭짤한 냄새가 코끝에 훅 들어왔어요. 된장 냄새는 참 이상한 냄새예요. 고급스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데 맡는 순간 어딘지 모르게 안심이 돼요. 집 냄새가 나거든요. 어린 시절 냄새가 나요. 민준이가 이 냄새를 맡으면 뭔가 풀릴 것 같았어요. 대파를 썰면서 눈이 매웠어요. 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웃음 그냥 적당히 눈물을 흘리면서 썰었어요. 민준이가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목도리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제가 작년 생일에 사준 감색 목도리예요. 하고 다니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왔어? 네, 엄마. 들어오면서 부엌 쪽을 한번 봤어요. 냄새를 맡은 거겠죠. 된장찌개야? 응. 좋아하잖아. 민준이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코트를 걸고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어깨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 그 모습. 저는 말없이 밥을 퍼서 상에 올렸어요. 밥을 먹으면서는 별말을 안 했어요. 회사 얘기도 안 물어봤어요. 어수선하다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어요. 된장찌개 떠먹는 소리, 숟가락 그릇에 닿는 소리, 밥 씹는 소리. 그 소리들이 채우는 식탁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말 없는 식탁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요. 오히려 이 침묵이 포근했어요. 민준이가 찌개를 2그릇 더 떴어요. 웃음. 3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말 하나에 담긴 게 얼마나 많은지.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말들이 전부 그 짧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 많이 먹어. 하고 찌개를 더 떠줬어요. 그것도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 식탁에서는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로 충분했어요. 민준이가 간 뒤에 저는 또 소파에 앉았어요. 찻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보리차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던 날처럼요.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거의 다 진 가지들이 흔들렸어요. 앙상한데도 부러지지 않고 잘 흔들리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의젓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조심해, 잘 먹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 그런 말들이잖아요.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기억에 특별히 남지도 않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말들이 쌓여서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내어주는 것. 된장찌개 한 그릇처럼요. 특별하지 않지만 그게 없으면 이상하게 허전한 것. 우리가 자식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힘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자식들도 잘 표현을 못하고요. 근데 민준이가 스스로 내려온 거잖아요.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 먹으러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힘들 때 생각나는 곳이 여기라는 것. 그게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사랑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자식 걱정을 하고 서운해하고 때론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하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감정들이 전부 사랑에서 나온 거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도 없고 서운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뜨겁다는 증거예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 어릴 때처럼 손 붙잡고 길을 건네주는 사랑에서 멀리서 등불이 되어주는 사랑으로요. 말로 다 전하려는 사랑에서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다 담는 사랑으로요. 걱정을 소리내어 쏟아내는 것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요. 그 전환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민준이 회사 일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여전히 궁금해요. 웃은 마음속으로 10번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게 성장인 것 같아요. 자식이 성장하듯 부모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자식 덕분에요. 찻잔 안에 보리차가 다 식었어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어요. 식었어도 구수한 맛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식어야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뜨거울 때는 몰랐던 향이 느껴지는 것처럼요. 사랑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펄펄 끓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 식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식이 내 삶의 전부였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보여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자식의 삶은 자식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삶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 깨달음이 차갑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해요. 해방되는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앙상한 나뭇가지가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겨울이 와도 봄은 오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한테도. 그리고 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 커버린 자녀가 가끔 섭섭하게 할 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올 때,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그 아이가 보고 싶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찻잔 하나 꺼내세요. 따뜻한 걸로요.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가슴 안으로 스며들면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의 자녀는 아직도 작고 맑고 눈이 반짝이는 아이일 거예요.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른이 된 그 아이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건강하세요. 마음 따뜻한 날들 되세요. 그리고 봄 같은 하루 되세요.